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3, 워터, 결국 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우선 컨셉 3-1에서는 물 분자의 극성이 수소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물 분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의 네 가지 특성, 네 가지 창발성 특성이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그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물에 있는 산성과 염기성 조건이 생명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생물학과 관련된 물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제 바이올로지에 포함되는 결국 생명체와 관련 있는 그런 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입니다. 물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사진 뭔지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절찬리, 성황리에 개봉했던 마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마션이라는 영화고 우리나라에서 꽤나 성공했던 영화고요. 그래서 내용이라면은 우선 화성 탐사를 했는데 여기 있는 학자, 지질학자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학자를 빼고 출발을 하는 바람에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혼자 마션, 그러니까 화성에 남아서 이제 꽤나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또 지구로 귀환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행해진 그런 내용이었죠. 거기서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이 사람이 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료에 있는 수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어떤 촉매를 이용해서 이 촉매를 이용해서 물을 만듦으로써 자신도 이제 살 수 있고 자신이 식량 자원을 쓸 수 있는 감자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거는 둘째 문제이고요. 사실은 정말 화성에 있다 하더라도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과 생명체를 만드는 데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배우 역시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이건 아마 이제 학생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제 삼분백과점 붕괴사고에서 이제 실려나가는 사람 모습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생존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일 이상을 살아남았습니다. 그 붕괴 현장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인터뷰에서 생수 한 병, 아마 1.5리터짜리 생수 한 병으로 거의 1, 2주 가량을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양분이 없어도 1, 2주 가량 또 조금은 더 길게 살 수는 있지만 이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운이 좋게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생명체에서 물은 정말 생존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의 극성이 수소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물 분자의 극성, 폴라리티라고 하죠. 극성 분자는 그래서 폴라 몰레큘이라고 합니다. 폴라 몰레큘이라고 하고, 물 분자 역시 폴라 몰레큘에 속하고요. 그 앞단에서 배웠듯이 폴라 몰레큘과 넌폴라 몰레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인 물은 극성 분자인 여러 그 분자들과 꽤 친한 편입니다. 대부분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또는 그 뒤에서 배울 단백질 같은 일부의 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극성 분자 중에서 얘는 굉장히 단순한데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H2O의 이 부분이 결국은 그
파셜 플러스 H 부분은 파셜 플러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O 부분은 파셜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물 분자 외에도 옆에 있는 산소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H와 O가 각각 파셜 플러스와 파셜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여기 있죠? 이웃에 있는 것들과 이제 끌어당기는 하는 것이 수소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것은 물 특성 중에 굉장히 많은, 뒤에서 배울 창발성 특성의 대부분의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뭐 정확하거나 좀 뭐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 H와 O라는 커플이 있겠죠. 이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각각이 좀 바람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는 플러스, 내가 다른 O와 약간 결합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O를 끌어들이고, 또 O는 O 나름대로 파셜 마이너스로 다른 다른 물 분자에 있는 H를 끌어당기고 싶어 해서 자신의 그 H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그래서 각각의 물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물 분자에 있어서, 특히 생명체에 있어서 물 분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창발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창발적 특성을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물의 이 네 가지 특성이 지구가 생명체를 지탱하는데 적합한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ohesive behavior이라고 하고요. 응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ability to moderate temperature라고 해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온도를 많이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잡고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expansion upon freezing은 물이 얼음을 밖으로 띄울 수 있는, 그래서 표면적에 얼음을 띄우는 거에 대한 특성이고요. 마지막으로 versatility as a solvent, 그래서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세포 안에 있는 많은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응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집은 앞에서 배웠다시피 영어로는 코히전이라고 하죠. 코히전이 붙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물끼리 붙어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끼리 붙어 있는 거를 코히전이라고 한다면은 어드히전은 흡착, 그래서 다른 물질의 한 물질, 여기서는 다른 세포나 다른 물질이 물에 붙게 되는, 또는 물이 세포와 붙게 되는 이런 현상들, 다른 물질에 붙어 있는 현상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은 물끼리, 그 다음 흡착은 물과 다른 물질이 있고요. 자, 요런 부분이 예로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 피겨 3-3에서 보다시피 여기 있는 나무, 특히 식물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오면은 모든 그 물을 다 잎에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죠. 잎에서는 아주 일부분만 흡수를 하고, 대부분은 비가 와서 물이 땅속으로 꺼진 것 또는 지하수에 있는 것들을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그것이 이제 잎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물 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증산 효과를 위해서 물 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잎으로 이동돼야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잎을 보면 뭐 단풍이 져서 지기 전에 보면 굉장히 뽀송뽀송하죠. 그것들이 충분한 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도 이제 화분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시들시들합니다. 그거는 물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있을 때 뿌리에서 잎까지 굉장히 높죠. 높은 나무는 뭐 수백 미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응집과 흡착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집은 여기 있는 물관에서
물끼리 붙어서,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물이 이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착은 옆에 있는 이 관과 그 물이 붙어서 그것들이 계속 끌고 올라가는, 떨어지지 않고 끌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응집과 흡착은 식물체가 물 수송하는데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응집이 나타나는 것은 표면 장력입니다. 그래서 surface tension이라고 합니다. 텐션 장력이겠고요.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 작용하는 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력은 당기는 힘입니다. 서로 당겨주는 힘이고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었으면 액체가 표면적을 잡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커가 컵이 있으면 물을 끝까지 따른 다음에 조금 더 따라도,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어느 순간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위에 있는 거고요. 떨어지지 않고, 그 이유는 떨어져서 얘가 물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부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수소결합에 당기는 힘에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은 이제 텍스트에서는 소금쟁이를 놨는데 저는 조금 더 익스트림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이고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도마뱀인데 이거는 그 별명이, 그 본명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무리를 걷기 때문이죠. 이게 예전에 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에서 한번 나와서 저도 기억이 나서 이걸 넣어봤는데요. 이 도마뱀은 정확히 말하면 개울 같은 것을 건널 수 있습니다. 헤엄치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면은 그 움직임을 제대로 스케치를 할 수 없고요. 슬로우 모션이 되는 카메라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물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이 표면적이 높아서 그 잠깐 장력을 사용하는 사이에 얘가 다음 바를 디디면서 그 앞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고 하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이제 물 안에 잠기기 전에 빨리 가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 장력, 물의 표면 장력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온도 조절 능력인데요. 물이 온도 조절 능력을 한다. 이거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물이 온도를 덜 올리거나 덜 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화성이나 금성, 우리 근처에 있는 그런 행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차가 크죠. 밤과 낮이 크고, 그 다음에 햇빛이 많이 들 때와, 뭐 거기서는 여름과 겨울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드니까 햇빛이 많이 들 때와 안 들 때의 차이가 큰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생물이 살 수 있는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천체학자들은 어떤 행성, 외계에 있는 어떤 행성에 물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가 생명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도 이 물의 온도 조절 능력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온도 조절 능력을 배우기 전에 텍스트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운동 에너지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비해서 가지는 에너지, 정지할 때와 움직일 때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열은 정의가 뭐냐 하면은 어떤 물체의 분자 운동의 결과 생기는 운동 에너지의 종합 척도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분자들의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의 운동 결과 생기는 운동 에너지의 종합 척도입니다. 온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열, 평균 운동 에너지에 생기는 열의 강도를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가 잘 아는 섭씨 온도, 셀시슈 스케일이라고 해서 대부분 섭씨를 많이 쓰죠.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쓰는데, 이제 어떻게 정했냐? 순수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 그 다음에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눠서 이제 100분의 1로 나눠서 0도에서 100도가 되고 그 밑은 마이너스고 그 위에는 101도부터 쭉 올라가겠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온도와 끄는 온도가 셀시스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재는 데는 칼로리, 그 다음에 또 줄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우리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음식 할 때 쓰는 그 칼로리입니다. 사실은 칼로리지만 거기서 쓰는 거는 대부분 킬로칼로리죠.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칼로리인데 210ml 를 마셨을 때 210ml 하면 코카콜라 한 캔, 우리가 먹는 한 캔보다 조금 작은 양인데 96kcal입니다. 그래서 칼로리의 1000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들어있다. 한번 마실 때. 여기 있다시피 참고로 탄수화물이 대부분 그것들을 칼로리를 나가게 하는 거고요. 칼로리의 기본적인 단위는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합니다. 1g 굉장히 작죠. 그리고 1도씨도 작기 때문에 그 칼로리의 단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람의 칼로리라고 할 땐 킬로칼로리를 의미하고요. 참고로 남자는 2200 이상입니다. 대부분 2600까지 가기도 하고요. 필수 에너지, 필수 대사량이 2600, 기본 대사량이 260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줄도 에너지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칼로리와 줄, 이런 것이 에너지의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살펴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물의 온도 조절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높은 비열인데요. 우선 비열은 스페시픽 히트라고 하고요. 어떤 물질의 비열은 그 물질의 1g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질을 물로 바꿔주게 되면 물의 비열은 그 1g의 물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데 1도씨 올리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배운 대로 1칼로리가 물의 비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칼로리라는 것은 다른 물질이나 분자에 대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1도씨 올리는 거, 냄비에서 물을 끓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냄비에 물이 없을 때 이제 그 냄비가 빠르게 데워지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냄비에 있는 금속보다 물은 훨씬 더 비열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의 비열은 아까 말씀드린 매우 높은 편인데요. 그것의 이유는 많은 열이 온도를 높이기 전에 붙어있는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들어가면 열이 가해지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보통은 이제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수소 결합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물은 같은 온도를 가했을 때도 훨씬 더 온도가 덜 올라가게 됩니다. 옆에 예를 보시면 교과서에서 제시했는데요. 미국 서부네요.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샌디아고도 있는데, 그래서 또 화씨가 보이네요. 화씨는 이제 섭씨랑 좀 다릅니다. 보시면 로스앤젤레스 해안지방에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내륙지방에 있는 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죠. 아마 여름이겠죠. 보시면 화씨는 좀 다릅니다. 우선은 여기 TF가 화씨고 TC가 섭씨인데, TF는 그래서 5분의 9를 하는 거에다가 32도를 더하게 돼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화씨 100도를 섭씨로 바꾸면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38도에서 39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륙지방은 39도나 되는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해안지방은 훨씬 더 시원하겠죠. 여름에 시원한 이유는 해안지방에 있기 때문이고, 해안지방에 있어서 시원한 이유는 주변의 물 분자들이 그 열을 내지 않고 그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태양 에너지가 오게 돼도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내륙 지방에는 태양 에너지로 온 것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온도를 올리는데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내륙과 해안 간의 온도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내륙과 해안 지방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물 분자가 물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줄어들거나 없게 된다면 금성처럼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높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 유지하는데 이렇게 온도 조절 능력,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범위 안에 온도를 가둬놓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증발에 대한 냉각작용입니다. 증발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덥거나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기 있는 선수처럼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 온도 조절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증발은 evaporation 또는 vaporiz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은 기화입니다. 기화라는 것은 액체, 여기서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evaporation, vaporization이라고 하고요. 기화열은 heat of vapor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g의 액체를 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의 양인데,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훨씬 더 기화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땀을 흘리거나 물이 증발을 할 때 더 많은 열을 뺏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기화 냉각이라고 한 것처럼 주변의 온도가 크게 내려가죠. 그래서 온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체는 땀이나 또는 태양열을 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바다나 담수들, 또 여름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증발에 의해서 온도를 낮추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그 앞에서 배웠듯이 생물체는 대부분의 많은 포유류나 그런 생물체는 37도 이상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항온동물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단백질들이 파괴되거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얼음에 물이 뜨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겨울철에 이제 지구의 자전축은 완전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겨울철에는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게 다반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이 생기면 0도씨에서는 물이 얼게 되는데, 물은 꼭 표면적부터 옵니다. 그 이유는 얼음이 기본적인 액체의 물보다 훨씬 더 밀도가 낮기 때문이죠. 밀도가 낮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기 있다시피 이 특이한 구조, 특히 수소결합과 관련된 특이한 구조 때문입니다. 4도씨의 물은 서로 수소결합끼리 훨씬 더 끈끈하게 붙어 있어서 부피가 조금 더 작게 되죠. 같은 동량의 그 얼음보다. 그래서 부피가 작고 밀도가 큽니다. 반대로 얼음에서는 밀도가 조금 더 크죠. 이렇게 육각 모형을 취한 것이 여기 있는 4도씨에서의 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많이,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4도씨의 물보다 10% 정도 많은 부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가 조금 작아서 밀도가 높은 물보다 얼음이 위에 뜨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물이 0도씨부터 고체가 얼어서 만약에 밀도가 더 높다면 아래부터 얼게 되겠죠. 아래부터 얼게 되면은 아래부터 쭉 얼어서 그 표면적까지 얼게 돼서 그것들이 수중 생태계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완전히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죠. 그럼 겨울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표면적만 얼으면서 표면적 아래는 수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중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수중 생태계로부터 먹고 사는 많은 생물체들도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나 여러 가지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보존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 분자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고체가 액체 상태보다 훨씬 더 밀도가 큰데, 거기에 비해서 액체인 물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수중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생명을 위한 용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솔루션은 용매라고 합니다. 솔루션.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완전히 균질한 상태로 섞여 있으면 솔루션이라고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아마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해결책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이과생들은 솔루션 하면 용액, 솔루션 많이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매는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인데 그걸 솔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로서 보면은 물과 소금 분자가 있으면 녹이는 것은 물이니까 솔벤트는 물이겠고요. 그 다음에 녹아지는 것은 용질이고 솔루트라고 하는데 이게 소금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고체와 액체에서는 대부분 액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피면에서 더 큰 것을 우선은 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탕물 같은 경우는 균질하지 않죠. 그래서 물과 모래들이 균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니고, 대부분의 용액은 뭐 투명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녹이면 그 녹아진 고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스 솔루션이라고 하면 수용액, 우리가 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수용액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세포 안은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생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듯이 이온들을 감싸지는 것들을 이제 수화 껍질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온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소금 분자인데 Cl이나 NA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물 분자들을 수화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온을 녹일 수 있는 능력, 수화 껍질을 통해서 녹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이온화가 되지 않는 것들, 단백질이나 당들도 용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해가 돼야지 세포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제 균질하게 들어가고 다른 균질한 물질과 결합하고 반응하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이온화 되지 않은 것도 여기 라이소자임을 예로 있지만, 라이소자임에 여기 있는 파샬 마이너스 파샬 플러스의 일부분들을 다 둘러싸서 그것을 녹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물의 특수한 능력이죠. 그래서 많은 생체 분자들을, 뭐 지질을 제외한 많은 생체 분자들을 아주 쉽게 녹임으로써 세포 안에서 생체 반응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 잘 녹는, 물과 친한 것들을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또는 하이드로필릭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는 물이고 필릭은 필레오에서 왔습니다. 우리 뭐 알지 모르겠지만 필레오 하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것들을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고요. 아주 일부는 물에 녹지는 않지만 친수성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있어서 우리 많은 티나 운동복, 옷에 쓰이는 것들인데요. 그것들은 주요 성분인 셀룰로스가 부분적으로 양성 또는 음성 전하를 띠기 때문에 물과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땀이 나면은 땀을 잘 흡수하는 게 이런 현상 때문이죠. 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다, 물이 싫다는 애들을 하이드로포빅시티라고 합니다. 우리 하이드로는 아까 배웠고, 포비아, 포비 하면은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예로서 가져온 거는 식용유와 물이 서로 전혀 섞이지 않는, 그래서 식용유를 먼저 붙든 물이 먼저 붙든 간에 둘을 부으면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무슨 네,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성이 아니거나 또는 많은 비극성인 지질 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용매의 그런 것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친화도가 굉장히 낮아서 섞이지 전혀 않고,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액에서 이제 그래서 많은 부분들 뒤에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생물에서의 화학은, 그러니까 또 세포나 이런 곳에서는 수용액상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용액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서 몰레큘러 웨이트를 분자량이라고 하고요.
분자량은 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의 합입니다. 그리고 몰은 어떤 물질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6.02 곱하기 10의 23개로 존재하는 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랄리티라고 하는 몰농도는 1리터 안에 용액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1몰의 설탕, 1몰의 설탕을 가지는 1리터의 물을 만들려면은 우선 1몰은 설탕 1몰은 342g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342g, 그래서 342g 설탕을 재고 그 다음에 물을 점점 더해서 설탕을 녹입니다. 이제 뭐 우리 알다시피 마그네틱 바 같은 걸로 녹이든지 아니면 저어주면서 녹으면 되겠죠. 설탕은 잘 녹으니까요. 그래서 물이 1리터가 되기 전까지 좀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커나 아니면 메스 실린더 같은 걸로 1리터로 딱 맞추면 그것이 1몰의 설탕을 가진 물 1리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실험 때 1몰짜리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셉 3.1에서는 물 분자의 극성이 수소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은 폴라 몰레큘이고요. 그래서 분자의 양쪽 끝이 반대의 전하를 띠는 분자입니다. 분자의 양쪽 끝. 그러니까 극성이 있는 것을 폴라 몰레큘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에서 네 가지 창발적 특성에 관련돼서 많은 용어들이 나왔죠. 자, 수소 결합이 물질을 붙들고 있는 현상, 수소 결합이 물질을 붙들고 있는 현상, 코히전이라고 합니다. 코히전. 그 다음에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을 들러붙는 현상. 그래서 배웠던 부분에서는 세포벽이 물 분자에 붙어서 세포벽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어드이전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액체 표면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제 surface tension이라고 합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요.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는 evaporation 또는 vaporization이라고 하고 heat of vaporization은 이제 기화열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어입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완전히 균질한 상태로 섞여 있는 것. 녹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녹아있는 것은 솔루션. 해서 농담삼아 얘기한 게 솔루션, 문과는 솔루션을 해답, 이과는 용액으로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녹이는 물질이니까 예를 들어 물이나 유기용매 같은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것은 솔벤트라고 하고 녹는 물질은 솔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를 예로 들었었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친화도가 있는 것은 하이드로필릭, 필레오에서 나온 하이드로필릭,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친화도가 낮은 물질은 하이드로포빅, 포비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싫어하는 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질량합. 그래서 요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설탕물 1몰짜리 만들기 이런 것들 해봤죠. 자, 그래서 질량합은 몰레큘러 웨이트라고 합니다. 몰레큘러 웨이트를 재서 1몰이 몇 g이 되는지를 재서 그것으로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 거기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어떤 물질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으로 존재하는 것은 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몰,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랄리티라고 하죠. 몰랄리티. 네, 여기까지 우선 컨셉 3.1과 3.2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성과 염기성과 관련된 물의 특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